합시다. 오늘 실전학습 1회를 다 끝낼 거고요. 그리고 폰 있으니까 잠깐 꺼내볼까요? 달력 좀 켜볼까? 네. 고3이 이제 막바지라 가지고 출결이 개박살나긴 했지만 인강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강이 이게 수업을 빠지라고 올려주는 건 아니긴 한데 어느샌가 이제 여러분들은 현강보다는 인강을 더 많이 듣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석빈이 혼자 있었죠? 어제 석빈이 혼자서 1대1 수업 2번 했습니다. 자, 다음 주면은 일단 수특 모든 진도가 끝납니다. 진도는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를 알려주시면은 저번이랑 똑같이 파일이 나갈 거고, 그러고 나서 22, 23, 24일 날에는 모든 수업을 오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딱 한 번 날짜 정해서 오셔가지고 문제 풀었는 거 모르는 거 물어보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안 오시면은 그냥 출결 체크되니까 오는 게 무조건 여러분한테 이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시험 주간이죠. 이제 7월 2일부터 시험이니까 29, 30, 7월 1일은 수업은 따로 안 하고 여러분들 모르는 거 카톡으로 쭉 새벽까지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면은 7월 6, 7, 8이 지나요. 그죠?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가 7월 13, 14, 15일이죠. 이때부터 수능 완성을 개강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일정도 공지를 한번 해드릴 거고, 여기서 잠깐 한번 체크해볼까? 나는 최저를 국어로 맞추거나 혹은 정시로 시험을 치는 사람만 손 들어봐봐. 나는 국어를 수능에 친다. 여기 반에는 지금 4분, 손을 안 드신 분은 이제 국어로 최저를 안 맞추거나 수능을 안 보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4분은 수능 완성 때 만나 뵙게 될 확률이 높고, 수완이 종강하게 되고 나면은 수완은 주에 2회로 바뀝니다. 이제 주 3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요. 주 2회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올해 연도에 있었던 6월, 9월 모의고사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풀이도 하고 어떻게 나올 건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파이널일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2주 동안 진행하면 수능 치면 됩니다. 이제는 다 됐어요. 그래서 수능 완성 뭐 시간이랑 이런 것들은 제가 또 후에 나중에 아마 시간 월화수가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고요. 명수가 너무 많지 않으면 반은 조금 축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쭉 하는 친구들의 한해 가지고 수학까지 완강했다 하면은 약속 드린 대로 파이널은 수강료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 이런 거 수능에 낼 거구나, 올해 분위기가 이랬구나. 물론 6월 9월 그 수학 끝나고 나서 제가 문제풀이를 하나하나 해주고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 답 찍는 법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 해드릴 텐데 그거 하면서도 제가 정보를 많이 드립니다. 현강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파이널은 인강을 못 올립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자료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 혼자만 올릴 수는 없어요. 그 선생님들도 인터넷에, 그리고 뭐 인터넷 강의에, 유튜브에는 모두 안 올리기로 저희가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현강 오면 다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3, 14, 15일에 학원 방학 안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13, 14, 15에 수능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한 주 쉬게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이 좀 빨라요. 근데 영천이 내년에 시험이 아직 안 끝났거든. 쉬려면 다 같이 쉬어야 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시겠지만 7월 4일 날에 우리 옆방 할아버지의 성대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뭐 고3은 또 시험 뭐 한 과목밖에 안 치잖아, 그지? 그래서 뭐 나는 심심해서 와서 밥이나 때리고 싶다, 가서 말씀드리시고 와가지고 맛있는 밥도 먹고 축하도 드리고 박수 열심히 쳐드리면 되죠. 7월 4일입니다. 대구에서 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예, 좀 시간이 딱 이래 시험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아마 결혼식 하시고도 하고 노실 거예요. 하고 나서 결혼식 하고 저도 아침 일찍 가서 결혼식 사회 보고 당연히 출근합니다. 출근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아침 일찍 형이랑 앉아가지고 이제 결혼식 하고 둘이 손잡고 출근해서 수업할 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아마 과학쌤은 신혼여행을 가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한 주 더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학원 방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 드신 분들 13일부터 15일에 와주셔야 됩니다. 와가지고 수업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실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오늘 교재는 304페이지입니다.
역시나 장문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읽지 않을 거고, 오늘은 뭐 몇 개 없죠? 우리가 보면은 순서대로 보면 1회에 황새결송이랑 그 다음에 만흥 나오고 장춘정기 나오는데 요건 이제 기문이기 때문에 수필에 들어가고 나면 넘어가서 너무 큰 나무 소설 하나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시 2개 하면은 오늘 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할 때 하루에 지문 개수로 따지면 11개, 12개 하셨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꼴랑 6개.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맞춰드리겠습니다. 고3이니까. 그 다음에 시험 범위 나오면 저한테 카톡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은 파일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갑시다. 황새결송 이야기 할 건데, 전문 다 읽진 않을 거고, 내용이 쉽습니다. 기출된 이력은 없고, 뭐 이건 굳이 별표 치진 않을게요. 이거 나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라서. 왜냐면 내용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고전 소설이라기보다 약간 옛날 이야기에 가까운 느낌.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쉽고 등장인물이 적습니다. 일단 누가 나오느냐, 부자, 돈 많은 사람이란 뜻이지. 부자가 나오면 리치맨이 나와. 근데 보통 이제 돈 많은 아저씨 나오면은 뭐 자린고비고 구두 세고 이런데, 이거 아니야.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정도 많아. 착한 사람입니다. 선인의 역할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얘 이제 친척이라고 나오는 그놈이라고 불리는 놈이 하나 있어. 그놈. 친척입니다. 얘는 돈은 없는데 싸가지도 없는 놈식.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만 받으면 다 탕진해버리는 놈이야. 돈 받으면 다 써. 그러니까 얘가 한날 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의 절반을 나한테 줘라. 왜냐면은 얘는 있는 돈을 또 다 써버렸거든. 맨날 버스카페 가가지고 부자한테 돈 달라 그러는데, 얘는 착한 사람이니까 돈을 줘요, 가족이니까. 근데 그 돈 받아서 뭐 논다고 다 써. 그러니까 그냥 재산의 하프를 내놔, 이걸 요구하는 거지. 너네 같은 거 주냐 안 주냐? 이때까지 평성도 해줬는데, 그지? 그러니까 혹시 미친놈이세요? 해서 거절하고, 자꾸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 서울 가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지금의 재판관, 이때는 이제 송관이라고 부릅니다. 송관. 송관을 찾아가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요 그놈이라는 놈이 미리 송관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매수를 하는 거지. 청탁을 해, 청탁. 그래서 송관이 이제 그 부탁을 받았잖아. 그래서 실제로 재판이 딱 일어나니까 이 부자에게 네 재산을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이 판결을 들은 리치맨이 이 송관에게 오케이, 알겠다. 근데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줄 테니까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내줍니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후반부가 돼. 이 소설의 후반부. 요게 전반부. 그럼 이제 후반부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가 나와요. 우화인 거지, 우화. 뻐꾸기. 뻐꾹 노래 잘한다고 유명한. 그 다음에 최고로 목소리 좋은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지? 꾀꼬리. 그리고 여기에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 새로 묘사되는 따오기. 이렇게 세 마리의 새가 시비가 붙어. 물론 사실 얘네 이렇게긴 해요. 근데 이렇게 묶어놨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뻐꾸기, 꾀꼬리, 따오기가 세 마리 모여가지고 서로 내가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새다 막 싸워. 지지고 볶고 싸워. 그래서 우리 새 중에 최고 똑똑이 새인 황새한테 찾아가서 누가 제일 좋은 목소리 가졌는지 판단해달라고 하자 라고 해. 근데 이 따오기가 황새한테 가서 미리 요거랑 똑같이 불법 청탁을 합니다. 내가 이기게 해줘. 그래서 매수당한 황새가 이 세 마리 새가 가가지고 야, 노래 한번 해봐라 하니까 뻐꾸기가 뻐꾹 하고 꾀꼬리가 꾀꼴 하는데 너무 듣기 좋지. 근데 그 너무 듣기 좋은 소리를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폄하합니다. 야, 너 목소리가 너무 별로다, 듣기 싫다. 근데 따오기는 목소리가 별로 안 좋거든. 따옥 이렇게 했는데, 야, 대장부의 기세가 느껴진다. 너무 좋다. 극찬해줘요. 이 이야기를 부자가 송관에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송관이 자기 이야기임을 알고 너무나도 부끄러워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황새결송입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운 내용. 좋습니다.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선도 선생님의 만흥입니다. 오랜만에 나오는데 윤선도 선생님 수능에 무려 2번 나왔습니다. 95년도에 오우가 00년도에 어부사시사가 기출된 이력이 있는데 만흥이 나온다면 아마도 가나 이렇게 나왔을 때 둘 중에 난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작품으로 하나 선정할 때 만흥을 선정한다면 그래 이 정도.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봤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난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능에 출제되는 작품은 교과서에 있는 제품을 좀 배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내가 이랬잖아,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아닌 걸로 배운 애들은 불리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려서 그렇다. 근데 뭐 중요한 작품이니까 같이 한번 보고 갑시다. 보시다시피 1수, 2수, 3수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연시조죠. 가볼게요. 산수간 바위 아래에 띠집을 짓는다 하니, 일단 산수간 바위 아래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 아주 깊게 해석할 필요가 없죠. 심플하게 자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연 아래에 띠집을 짓겠다. 띠집은 제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허름한 초가집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거 나오면 자연스럽게 소박한 삶이라고 연관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 아래에 소박한 집을 지었어요.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지만 여기서 웃는 것은 비웃는 거야. 헤헤헤, 뭐 저기 가서 저런 집을 지어? 라고 웃는 이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속세의 사람이겠지. 속세의 사람들은 비웃겠지만 어리고 캬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너라. 어리고 캬암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어리고는 지금 나이 영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리석고, 캬암 따지 뭐 바보 같은 나의 뜻에는 이라고 해야 될 테니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화자를 지칭,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나에게는 이것이 나의 분인가 너라. 자연 나왔어요. 소박한 거 나왔고 속세 사람 이야기 나오고 분까지 나왔어. 그럼 이 분은 100% 뭐다? 안분지족이다.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것. 분수에 만족하니까 안분지족. 다음,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었다. 보리밥 풋나물 하면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단표누항 있죠. 단표누항을 직역하면 뭐 표주박물에다가 물 떠먹고 소박한 것에다가 밥 먹는다 뭐 이런 뜻인데, 표주박 밥그릇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소박한 것들을 상징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보리밥 풋나물이 뭐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에 발렌타인 20년산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소박한 거죠. 이 소박한 것을 딱 맞게 먹어. 그러니까 넘치게 먹지 않는다는 거야. 알맞게 먹은 다음에 밥이 끓 물가에서 실컷 논단 말이야. 이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러니까 이 밖에 다른 일이란 거거든요. 이 밖에 다른 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 것과 다른 일이니까 뭐 속세에서의 부귀영화겠죠. 내가 뭐 스테이크 먹고 비싼 샴페인 먹고 같은 것들은 내가 뭐다? 부러울 일이 없다. 그래서 부러울 일이 있으랴라고 했으니 서리법까지 표현법 같이 정리하시고, 부럽겠느냐? 부럽지 않다 이 말인 거죠. 다음, 잔을 딱 들고 먼 외, 산이죠 산,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이미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만하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뭐야, 이것도 서리법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 산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카리나가 오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 말인 거지. 산 보는 게 카리나 보는 것보다 좋다.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여기 산은 원래 나에게 어떤 말을 걸거나 나에게 웃음 지어지는 존재가 아니지. 산을 지금 의인한 거거든요. 산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아무런 웃음도 지어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거잖아.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자연물을 의인화해. 다시 말해서 나도 하나의 자연물처럼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하는 웃음을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 산과 하나가 되는 경지 무라일체라고 합니다.
물알체. 됐나요? 필기 잘 하고 계시죠? 네. 자, 넘어가서 사수. 누가 30보다 낫다고 하더니 끊어봐. 이게 뭔 말이냐면 누군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30보다도 좋아요. 그럼 30이 뭐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뭐 최고 높은 벼슬이라고 생각하면 돼.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최고의 벼슬을 하는 것보다 좋다고 그랬었는데 내가 들어와 보니까 30이 아니고 만승보다도 좋더라, 이런 표현이야. 만승은 뭐냐면 왕입니다. 만 개의 수레를 끌 수 있는 왕. 그러니까 야, 누가 얘보다 좋다 그랬는데 아니야. 이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왕보다도 좋은 것 같아.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부허유가 진짜 영리한 것 같아. 이거 영리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영리하냐? 뭐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부허유는 저희 중국에서 일찍이 산에 들어가 가지고 자연을 벗삼으면서 사셨던 분들. 아마도 임천한응이 비길 곳이 없다. 제가 이것도 이제 외워야 된다 그랬거든요. 간단하게 외워도 돼. 풀로 안 외워도 돼. 여기 뭐 한그렇게 살아가는 즐거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자연 그리고 즐거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 자연 속 즐거움. 이것이 비길 곳이 없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휘이기 때문에 인제는 외워야 돼요. 다음, 내 천성이 게을러서 하늘이 그걸 아셨대. 그래서 인간 만사의 일을 내게 하나도 맡기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인간 만사는 역시나 속세의 일이겠죠. 내가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아셔서 세상 만사, 속세의 일을 나에게 하나도 맡기지 않으셨어. 그래서 다툴 리 없는 이 강산을 나에게 지키라고 하셨다. 이게 나의 이제 하는 일이야. 자연에서 지내는 것.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그냥 자연 친화적인 글이고 자연 최고야, 자연 좋아하는데 이 윤선도 선생님 4대부적인 글이 여기서 딱 드러나요. 보시면 육수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이 자연물이 좋다고 한들 내 분으로 누웠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임금의 은혜를 더욱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임금의 은혜를 이야기해. 4대부글의 특징입니다. 자연에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임금님 덕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의 은혜를 아무리 갚고자 해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실전학습 1회 나 작품 보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장춘정기입니다. 저랑 참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장춘정기죠. 그러면 일단 제가 이 기 나오면 높은 확률로 기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앞에 지금 무슨 정이잖아. 이거 뭐야? 정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꼭 정자든 집이든 뭘 지으면 이름을 지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장춘정이라는 정자에다가 쓴 기문인 거지. 기대승 선생님이 쓰신 글이고 누구의 요청으로 했느냐? 유중환 선생님의 요청으로 기대승 선생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유중환 선생님께서 자기가 정자를 하나 짓고 그 정자 이름을 장춘정으로 지으셨어. 이미 이 내용 전체 여러분 딱 읽기 싫잖아요? 제가 진짜 깔끔하게 이 내용 전체 되게 길어 보이는데 진짜 깔끔하게 5줄 정리해드립니다. 잘 받아 쓰십시오. 시작이 이거야. 우와 정자 이쁘노. 사투리로 할게요. 정자 지게노. 근데 왜 장춘정임? 물어보는 거.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장춘정으로 지음? 물었어. 누가? 당연히 기대승 선생님이 물었겠지. 물으니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 집은 1년 내내 봄 기운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누가 해? 유중환 선생님. 이 기는 기대승 선생님이란 뜻이고 이거 이제 유중환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따라오고 있죠? 네. 야 정자 존나 예쁘노. 근데 이름이 왜 장춘정이? 그러니까 우리 집은 1년 내내 봄 기운이 떠나지 않거든. 그래서 이 장춘이라는 뜻의 뭔지 제가 써드리면 봄을 간직한 집이란 뜻입니다.
봄을 간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봄을 간직한 정자 이런 뜻이고, 실제로 이제 요 유중원 선생님이 정자 근처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꽃들을 심으셨대. 그러니까 이제 꽃이 봄에 피는 것도 있지만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년 내내 꽃이 피어 있으니까 우리 집은 봄이 떠나질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내가 장춘정이라고 했어. 이랬더니 이거에 대한 기대승 선생님의 대답이 뭐냐, 갑자기 노노 아님요 이렇게 돼. 내가 그렇다는데 갑자기 와서 아님 이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되게 당연한 말을 해요. 봄은 여름이 오면 떠나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말이죠. 봄은 여름이 오면 떠나는 거야. 이렇게만 말했잖아 기대승 선생님이. 그럼 뭐가 없어? 간지가 없어. 이 뒤에 요 한마디에 딱 붙여줘야 돼. 다시, 야 정자 예쁘다. 근데 왜 이름 장춘정이야? 아 우리 집은 1년 내내 봄 기운이 안 떠나거든 이랬다. 아님 야 봄이라는 거는 네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님. 여름이 오면 봄 떠나는 거임. 그러면서 뒤로 말한 거죠. Like 부귀영화. 이걸 딱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부귀영화도 봄처럼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딱 붙여요. 이렇게 딱 누가 대답해? 기대승 선생님. 그랬더니 이걸 들은 이 유중원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 에? 그럼 어감요?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론. 기대승 선생님이 딱 멋있게 말하지. 봄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지. 그래서 끝부분만 같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시면 회암 선생이 사계절을 끌어와 사람 본성 4가지의 덕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4가지 덕이 좀 이따 뒤에 나오는 얘거든요. 인이 예지. 그분 말씀에 봄은 봄이 생기는 때이고, 여름은 봄이 자라나는 때고, 가을은 봄이 완성되는 때고, 겨울은 봄을 간직하는 때다 라고 하셨고, 하늘의 성정은 원형, 이, 정이 있어서 낮고 자라고 거두고 숨기는 차이가 있어. 그렇지만 이 봄에 생긴 이 기운이 통하지 않는 때가 없어.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마치 계절처럼 봄의 기운이 남는 것처럼 인이 예지에 따라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라는 명칭이 있으니, 그 중에서 우리가 측은지심을 생각하면 다른 모든 마음을 뭐 할 수 있어? 관통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거꾸로 찾아본다면, 간직할 수 없던 봄은 실제로 간직할 수 없잖아. 이 사람 말처럼 여름이 오면 봄 떠나는 거잖아. 간직할 수 없는 봄이 내게 없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뭐라 말했지? 봄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숨 조금 돌리고 5분 되면 바로 들어와가지고 뒤에 거 조금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마치는 게 더 좋으시죠? 네, 좀 쉬다가 뵙겠습니다. 합시다. 오늘 남았는 거 진짜 얼마 없습니다. 빨리 맞춰드릴게요.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너무 큰 나무. 최일남 선생님 쓰셨는데 08년도 흐르는 북 기출된 이력이 있습니다. 별 하나 치겠습니다. 일단 주제부터 좀 잡고 가보면, 지식인의 표리부동한 모습, 풍자. 표리부동이 뭐냐 알고 있겠죠? 은규야, 표리부동이 뭐고? 모습. 무슨 모습? 무슨 모습? 이로운 모습.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앞과 뒤가 다른 모습, 이런 걸 이제 표리부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 글을 써가지고 딱 집어서 혼내고 싶었던 애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1970년대에
우리 사회에 있는 이제 일부 지도층 오라고 쓴 거지. 그러니까 왜 뭐 우리도 얼마 전에 선거를 했죠. 그래서 하기 전에는 막 저를 뽑아주시면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비행기도 사드리고 헬리콥터도 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뽑고 나면은 뭐 어쩌라고 씨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뭐 그런 표리부동한 모습을 풍자하려고 만든 거고, 이 글에는 나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인칭이라는 거고, 나의 시선, 내가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되는데 누구를 위주로 관찰하느냐, 바로 이 집 주인 아저씨인 김 박사. 뭐 아저씨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나는 이 아저씨 김 박사네 집에서 일하는 식모거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저씨가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관찰해요.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사야. 유명인이고 박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뭘 물어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은 아주 멋있게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에요. 밖에서는 그래.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맨날 뭐 밖에서는 독서가 제일 중요하다, 책을 멀리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 했으면서 집에 들어오면은 책 한 글자도 안 읽어. 책은 무슨 신문도 안 읽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고 책값 30만원, 30원 가지고 중고책 30원 가지고 막 싸워, 아저씨랑. 그러니까 어때? 옹졸한 사람인 거지. 이뿐만 아니고 아저씨가 당연히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주머니라고 불리는 와이프가 있어. 아내지. 근데 아줌마가 아저씨를 엄청 혼내. 맨날 잔소리해. 아저씨를 구박합니다. 근데 그 구박하는 말에 찍소리도 못해요. 그냥 깨갱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처음에 그 모습을 관찰하던 나는 아저씨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봐주시나? 이런 생각을 해. 오해한 거지. 혹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봐주시나? 이렇게 오해했다가 결정적으로 실망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아, 저 아저씨는 완전히 빈수레로였구나 를 알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김 박사랑 그의 아내인 아주머니가 나의 월급을 올려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 월급 인상 사건이 있어. 근데 이 월급 올려준다는 거에 대해서 아저씨가 뭐 그런 월급을 올려주냐, 돈 아깝다, 식모 월급을 왜 올려주느냐 하면서 이 월급을 인상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근데 그냥 반대하는 것도 꼴봤는데 더 꼴받는 게 뭐냐면, 돈 아깝다고 이거 막 반대해놓고서는 이 아저씨가 자기가 이제 잘 보여야 되는, 자기보다 윗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갈 때 아주 비싼 뇌물을 준비해서 가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된 거지. 그래서 크게 실망합니다. 아, 저 사람 아까 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로구만.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비유가 뭐 이런 비유가 나와요. 멀리서 보면, 우리 803으로 합시다. 803 대구에 있으니까 803 멀리서 보면 진짜 멋있잖아. 특히 막 단풍질 때 가면 기가 막히거든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그 산에 직접 찾아가서 내가 그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사실 옆에서 보면 다 똑같은 산이죠, 사실은. 그냥 나무 있고 풀 있고 돌 있고, 그치? 그런 이야기들. 멀리서 보면 예쁜 산도 직접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산이라더니, 얘 아저씨도 멀리서 볼 때는 대단히 유명한 지식인이자 대인배라고 생각했지만 별거 아닌 사람이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너무 큰 나무의 전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문 꼭 여기 있는 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좋은 글 두 개를 할 건데 319페이지 현대시 가.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하겠습니다. 자, 고정희 선생님 쓰셨는데 일단 별 2개 치겠습니다. 주제가 좋아요.
고정희 선생님 수능에 기출된 이력은 없습니다만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고, 제목부터 보시면 모든 사라지는 것들이 여백이라는 걸 남긴대. 사라지는 게 남겼다는 것 자체가 제목에서부터 역설적 표현이 나올 거라는 거를 암시해줘요. 사라졌는데 남겼어. 대겸이는 떠났지만 대겸이가 뭔가를 남겼어. 뭐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뭘 남겼느냐, 왜 그리고 주제가 좋다고 하느냐, 시작부터 나오는 이 세 글자 때문에 대한민국 정서상 이거 주제가 별론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냐? 어머니. 근데 이 엄마가 살아있는 엄마도 아니고 뭐야?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헤어졌어요. 왜? 죽어서. 사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엄마와 사별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어머니의 한국 정서상 무덤을 쓰죠. 무덤 이렇게 동그랗게 산에다가 쓰지.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대. 그래서 무덤에 잠드신 우리 엄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이러는데, 선산의 의미는 나의 선조 때부터 쭉 무덤이 있는 산을 보통 선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뭔가를 남겨두셨어. 여백이라는 걸 남겨두셨어. 여백은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잖아 사실. 말씀보다도 큰 여백을 걸어두셨대. 일단 이런 거 나오자마자 반복법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러면 운율형성 혹은 정서강조 이런 것들이 되죠. 표현법은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잡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 지금 식구 자체가 전체 반복이 됐습니다. 상상해야 돼. 어떻게 상상해야 되냐면,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니까, 저는 실제로 겪은 일이니까 저라고 상상합시다. 제가 실제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엄마 산소에 괜히 찾아가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그리우니까. 살아서는 더 이상 못 보기 때문에. 엄마 산소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멀뚱히 서 있을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산이니까 무덤을 해놨으면 봉분 앞에 닦아 놓잖아. 그럼 돗자리 놔도 내가 거기 이렇게 앉아 있어. 거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나였다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엄마 생각을 하겠죠. 엄마에 대한 기억, 엄마에 대한 추억을 생각해. 그러고 나서 이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은 뭘까? 허전함이에요. 허전함. 기억이 이렇게 생생한데 우리 엄마는 없어.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건, 엄마를 생각하러 그 자리에 가면 나는 엄마의 부재로 인한 큰 여백을 느끼게 되는 거야. 공허함을 느끼는 상황인 거야 지금. 이해되시죠? 오케이.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서 적송밭 그 여백 아래에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가서 엄마 산소 이렇게 계속 쳐다보이진 않는다고. 앉아 있겠지. 어머니 산소 주위에 아마도 뭐 소나무밭이 있어. 소나무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적송밭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서 흘러 바다로 들어간대. 일단 잔소리가 바다로 들어갔으니까 잔소리가 사라지는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서울에서 온 이 잔소리는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서울에서 온 잔소리. 너 잔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 나빠? 나빠.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이런 잔소리들은 말 그대로 내가 살면서 뭐 느끼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집에서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필요하긴한데 듣기 싫은 소리잖아. 팬티 좀 똑바로 개서 넣어놔라. 양말 뒤집어서 넣지 마라. 수건 말려서 세탁기에 넣어라.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잔소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정적 상황이었을 텐데, 내가 도시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이 엄마 산소 앞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걸 느껴요. 이것도 제가 역시나 해봤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해보면, 저희가 이제 모친이 돌아가시고 저도 엄마 산소 참 많이 갔을 때 보통 이제 힘들어서, 여러분들 힘들면 엄마한테 이야기하잖아. 엄마 나 오늘 힘들었다, 피곤했다, 속상했다처럼. 근데 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 산소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학원 처음 막 시작해서 일이 되게 많고 벅찼을 때, 그래서 엄마 산소 참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말했잖아. 엄마 산소 앞에 앉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된다고? 엄마 생각을 하게 되지. 그래서 엄마에 대한 추억, 엄마에 대한 기억들이 내 가슴 속에 차오르면서 슬픔이 오고 공허함이 오고 그리움이 오니까, 그 순간 내가 고민했던 막 이 사회에 있는 일들 있잖아. 막 학원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운영하지, 수업은 얼마나 더 잘해야 되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은 걱정들이 한동안 사라져요. 눌러지는 거지. 엄마 생각이 가득 차버리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네. 오케이. 바다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 뒤에서 팽팽한 바람에 메세이의 발목을 툭 치면서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키고 망망국산의 오솔길로 사라지더라. 이건 뭐냐면 잔소리가 사라졌어. 그래서 내 기분이 엄마한테 찾아오면 잔소리가 없어지네. 그래서 너무 좋네가 아닌 거야. 엄마에 대한 생각이
엄청 증폭되니까 이 생각은 나지 않지만 이내 뭐가 찾아와? 엄마 생각으로 인한 쓸쓸함이 찾아온다는 거야. 잔소리는 사라졌지만 엄마 생각이 더 커서 잡아먹혀 잔소리가. 그러고 나서 더 슬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살면서 너희가 막 살아가면서 생기는 고민들이잖아. 친구랑 싸웠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런 슬픔보다 엄마의 부재 두 개를 놓고 보면 이게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잠식되어 버려서 이런 고민들은 없어져. 생각이 안 나는 것뿐이지. 그래서 내 기분이 좋아졌냐? 그건 아니다. 오히려 엄마의 쓸쓸함으로 잠식되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일단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오, 나왔으니까 영탄이야, 그치? 감탄사.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있는 둥근 여백이요, 뒤안길이요. 이런데 일단 둥근 여백이라는 표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있으니까 사라지는 건 우리 엄마였잖아. 엄마가 돌아가셔 남아있는 둥근 여백은 동그란 봉분, 다시 말해서 엄마의 무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안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많이 쓰느냐? 야, 정말 다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는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무덤을 남기고 또 추억을 남깁니다. 우리에게. 동의가 될 수 있죠? 오케이.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이게 참 역설적인 책인 건데, 사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내 마음에 떠올라. 근데 이게 참 여러분은 이렇게 공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공감하는 한 구절이에요.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다. 이게 뭔 말이냐면, 평상시에 내가 엄마 살아계실 때 하루 종일 엄마 생각해 본 적 있느냐 하면 없어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요수 들어오기 전에 엄마나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잘 안 하죠. 집에 가도 있는 사람이니까. 늘 있던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없는 그 순간,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그 삶이 여러분들이 막 70, 80이 돼서 느끼는 그 순간이 되어야 비로소 내가 엄마의 존재를 떠올려. 웃기죠? 참 역설적인 거야. 그가 있을 땐 별로 그 사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그 사람 생각을 떠올려. 그래서 역설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의 부재가 오히려 뭔가를 존재하게 합니다. 오케이.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또 쓸쓸함 또한 여백이로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라는 것은 탄생이구나. 이게 이제 어떤 식의 표현인 거냐면 역설적인 깨달음인 건데,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이걸 깨달았잖아요. 지금 역설적 인식을 깨달았잖아. 그치? 내가 방금 말했잖아. 참 사람이라는 게 있을 때 엄마 사랑하고 엄마 생각 많이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꼭 없어지고 나니까 떠올라. 그치? 그걸 내가 깨달았어. 재민아, 그치? 깨달았어.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여백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탄생했다고 표현한 거야. 비로소 엄마가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그것을 알게 됐어. 이걸 조금 더 역설적으로 써보면 무언가가 소멸하고 나니 내가 뭘 깨닫습니까? 탄생이라는 걸 알아. 무슨 탄생? 여백이라는 것의 탄생. 여백이 뭐였는데? 쓸쓸함. 아, 사라지고 나니 쓸쓸함이라는 것이 탄생하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야. 소멸과 탄생이 공존했다? 역설적이라고 깨닫는 거지. 되겠습니까? 네. 마무리.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누군가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겠죠. 사람은 뭐 영생의 동물이 아니니까. 내가 그러는 날, 내 마음의 잡초가 다 쓰러진 다음에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뭐가 되고 싶냐?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남겨질 누군가에게 여백이 되고 싶어. 너에게 추억이 되고 싶고, 내가 없어서 네가 쓸쓸하고 허전함을 느낄 만큼 내가 너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은 거야. 이해되세요? 옆집 사는 쥐돌이가 죽었어. 우리 마음이 쓸쓸할까요? 별 생각 없겠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엄마, 사랑하는 내 친구 형서가 없어요. 비로소 내가 쓸쓸함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형서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 아래 네가 앉아있는, 밑에 두 줄은 뭐야? 도치네. 어순이 바뀌었어. 그 아래 네가 앉아있는 고유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결론은 뭔데? 나도 누군가에게 여백으로 남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글 주제가 좋으니까 꼭 수능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나희덕 선생님의 시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희덕 선생님, 비교적 최근이죠. 23학년도 음지의 꽃 출제된 기록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요것도 주제가 좋아요. 이별의 수용과 극복. 요즘 세상에 너무 필요한 거야. 이별을 하자고 하면 원래 이별이라는 건 항상 갑작스럽지. 이별 해봤냐 근데 이거? 아니요. 쉽지 않구만. 그래요. 상상합시다. 여러분들은 애석하게도 연애할 세대가 되지 못했으니까 상상합시다. 연애를 해요. 여자친구가 생겼어. 결혼과 연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이별 당함 전문가로서, 헤어짐 당함 전문가로서 이야기해보면, 야, 진짜 좋고 사랑하고 막 추억이 많고는 결혼도 연애도 비슷할 것 같아. 근데 진짜 큰 차이점 딱 하나가 뭐냐면, 딱 네 글자면 관계가 끝나는 게 연애고, 결혼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끝낼 수 있는 게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는 딱 네 글자면 끝나. 어느 날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어느 한쪽이 헤어지자, 네 글자면 끝입니다. 동의가 없죠 이게. 와가지고 내가 윤건이한테, 윤건아 미안해 우리 헤어지자. 그럼 윤건이가 싫어! 하면 안 헤어지는 거냐? 싫어? 안 헤어질 건데 이러면은 그래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싫어해도 미안 헤어지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참 애석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헤어짐 당했어.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이 이별을 극복해야 될 거 아니야. 영원히 슬플 수 없잖아. 극복하려면 뭐 해야 되게? 받아들여야 돼요, 헤어졌다는 거. 근데 그걸 요즘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얘가 싫다는데 계속 찾아가가지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다시 사귀어달라. 그게 뭐야? 범죄야, 범죄. 스토킹 범죄. 쎄 알아야 돼 이제. 이 글을 그 이제 범죄자 쉑들 앉혀가지고 이걸 이제 5,000번 써야 돼요. 사랑이란 헤어지는 것까지도 사랑이고, 이별하고 나면 수용하고 비로소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가을엔 나비조차 낮게 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셔요. 가을이 있잖아. 애들이 대부분 수학의 계절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수학의 계절 맞습니다. 플러스 이것도 알아야 돼. 이별의 계절이기를. 왜냐? 수학은 왠지 설명 안 해도 알죠. 근데 이별은 왜 이별이냐? 가을이 되면 가장 쉽게 말해서 내가 나무라고 생각해봐. 내가 봄, 여름, 가을이 되는 동안 예쁘게 간직했던 내 몸을 가렸던 풀들과 나뭇잎들과 열매들이 전부 다 내 곁에서 떠나가. 이별하는 계절이야. 그래서 가을이 되면 옆구리가 시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런 가을에는 나비조차 낮게 나는 것 같다.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듯, 부려야 할 몸이 무겁다는 듯이 그렇게 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딱 결론부터 내려야 되는 게 뭘까? 헤어졌어. 제일 먼저 내려야 되는 게 뭐게? 미련인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싫다는데 뭐 자꾸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화자가 미련이 있지만 내려놓아야 하는 무거운 무언가가 있다 이거지. 그게 바로 미련. 이걸 내려놔야 돼. 가지가 다 휘어지도록 열매를 달았던 이 사과나무는 열매를 다 내려놓고 난 뒤에도 그 휘어진 빈 가지가 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 뭐가 남아서? 미련이 남았어. 미련이 남아서 아직까지. 그러면 열매를 다 내려놓았다는 건 어떤 걸 상징하는 걸까? 열매라는 건 사랑의 결실 같은 걸 테죠. 그러니까 열매가 다 내려갔다는 건 사랑이 끝난 후나 거지. 사랑이 끝난 후에도 역시나 사랑이 끝났으면 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달려서 나무가 이렇게 휘었더라도 열매가 떨어지면 다시 뿅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미련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에겐 허공이 열매의 자리마다 비어있는 허공이 열매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이럴 수 있어 없어? 허공이 열매보다 무거울 수 없죠. 허공은 무게가 없잖아. 일단 역설이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허공의 의미는 뭘까? 허공의 의미는 그리움의 무게가 되겠죠. 떠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것의 무게를 지금 허공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그리움의 무게가 사랑보다도 무거웠을 것이다. 빈 가지의 나비가 잠시 앉았다가 날아갑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내가 말했는 연애가 참 이래. 영원할 것 같아. 나비 같은 그녀가 내 마음에 영원히 앉아있을 것 같았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잠시 앉았다가 또 따라가요. 헤어지는 거지. 이게 뭔데?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 순간에
무슨 축복처럼 눈앞이 환해져요. 일단 처럼 나왔으니까 지규부터 체크하고 축복처럼 눈앞이 환해졌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 깨달음의 순간이 온 거야. 뭘 깨달았느냐? 아, 네가 어디선가 나를 내려놓았구나. 이별은 결국 뭐다? 내려놓는 거. 그렇지 않으면 사과나무 그늘이 환해질 수 있겠느냐? 그늘은 원래 어두운 거죠. 근데 그것이 환해졌대. 환해진 이유는 사실 진짜로 그늘이 환해진 게 아니라 내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내가 깨달아버린 것이지. 꿰맨 자국 하나 없는 남이 날개보다 오늘은 내 백결의 옷이 한결 더 가벼울 것 같아. 백결의 옷이라는 게 밑에 있겠지만 누더기가 되노. 그러니까 이 내가 왜 백결의 옷을 입고 있느냐면 이 누더기 옷으로서 말하고 싶은 건 이별로 상처받은 내 마음이겠죠. 이별로 누더기가 된 겨. 이별로 상처받은 마음. 이별로 누더기가 되어버린 내 마음을 상징하는 걸 테고, 이 누더기가 된 내 마음이 오늘은 어떻겠대? 더 가볍겠대. 그 이유는 뭐지? 이 깨달음으로 인한 평안을 얻은 것이야. 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이별이라는 건 내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아주 뒤늦게 툭 떨어지는 사과 한 알이 있대. 사과 하나를 내려놓는데 5년이 걸렸대. 진짜 뭐 5년이 걸렸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별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벌써 실전학습 1회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실전학습 2회를 하고 교재는 이제 전부 다 끝나요. 벌써 우리가 오늘이 며칠? 6월 10일이죠. 긴 장정이었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수능 완성이랑 그런 시간도 좀 잡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언제 와서 질의응답하고 할지도 정해야 하니까 다음 주 문학은 빠지지 말고 오세요. 주위 친구들한테 좀 말해주세요. 다음 주 문학은 좀 오시라고. 네, 고생하셨습니다.